진행을 좀 하고 계셔요. 네, 잠깐만 듣고 있을게. 진행을 좀 하고 계셔. 커피도 한 잔 타고 듣고 있을게. 네. 네,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혹은 질의응답을, 질의응답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이제 녹화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나 그 내용 공개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신 분이 지금 교수님하고 저 포함해서 40명인데 화면을 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한번. 예, 마침, 시간이 된다 하니까, 월요일쯤에, 선생님 진료 상담 예약을 해놨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심리 검사를 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까지 결과를 내주고, 월요일 날 11시 반쯤에 진료 상담 예약을 해놨는데, 이제 그 결과도 묻고, 그리고 뭐 외출, 외박, 퇴원 전반적인 건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산전특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 때 물어보려고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장애 이런 걸로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카톨릭하고 효성 다니면서 약간 조울 쪽으로 약을 많이 썼어요. 조울 쪽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입원하면서 이제 일 있고 난 뒤에 처음에 진단명은 그랬고 뭐 그동안의 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할 그 시간은 안 됐었고 그 심리 검사할 때 그 심리 선생님이 검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그동안에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묻고 싶은 게 있다.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현재까지 이제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달라 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심리 검사에서 뭐 토탈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현 쪽으로도 뭐 진단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산전통이 네네. 될라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재현 쌤이나 배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산정특례요. 네. 상정특례를 받아야죠. 왜냐면은 이게 아마 조울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산정특례를 받으면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음,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고, 10%, 약값의 10%, 그리고 입원비의 10% 정도밖에는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산정특례는 무조건 받아야지 되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요거는 부모님들께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산정특례를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산정특례를 받았더니 어떻든지, 요거 누구든 이거 부모님들께 산정특례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설명을 그래서 예. 그동안에 이제 요리 춤 교육 들으면서 음, 이제 교수님이나 재현쌤이나 어머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요만큼은 알아요. 음, 조울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음, 조현 쪽이 이제 산전특례가 된다. 음, 근데 이제 저도 결과를 가서 들어봐야 알지만 그동안에는 조울 쪽으로 치료를 뭐 쭉 했으니까 처음 진단은 조현 정동 장애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진단명에 들어가면 조현 정동 장애 음, 이걸로 단정 특례가 가능한지 음. 그것이 1차적으로 궁금해서요. 예, 그거 좀, 됩니다. 조윤 정동장에 됩니다. 아, 받으시고 사는청에 됩니다. 조윤만 들어가면 된다. 조울만 안 들어갑니다. 한번 음,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건 됩니다. 만약에 조현 정동 장애 또 양극성 장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도 조연으로 들어가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 예, 예,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 예, 그래서 예. 그동안에는, 약간의 저울 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했고, 또 그걸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근데 당연히 이제 이번에, 받아야죠. 예, 그렇게 이번에 말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네. 내가 이게 뭐,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네, 월요일 날 당연히. 이제 심리검사하고 뭐 쭉 했는 거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병원 생활을 그래도 다행히 자기가 잘 해주고 있어서 이제 산책 레벨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병동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예. 우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보자. 또 다른 분도 혹시 산정특 특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상담 청년은 저도 이제 처음에 교수님 할 때 조연만 조울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울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조연 뭐 정동장애나 양극성장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김시우 부원장님도 전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연만 들어가면 이게 산재 특례가 다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교수님. 그래, 그러니까, 그걸로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현병하고 조현정동장애는 받을 수 있다? 예, 조연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조현은 당연히 받는데, 원래 이 예, 조현 조현병, 정동장에 음, 그 대구에 어떤 분이 그래가 조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조윤 정동장애 쪽으로 해가지고 이래갖고 아마 산전 특례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혹시 그래가지고 조현정동장애로 자녀분이 되어 있는데, 진단이 되어 있는데, 산정특례 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어, 그 조현정동장애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어, 해가지고, 예, 되잖아요. 네, 조현병 그리고 조현형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산정특례를 받게 되면은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이 음, 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순차적으로 이걸로 이제 뭐 장애 등급을 보통 또 가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네. 되면은 장애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조현 정동장애를 해서 이제 중증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새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데 두 개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음. 그렇게 하고 또 정신 쪽은 5년에 한 번씩 또 점검을 받아야 돼. 이제 그래야 아, 되겠어요. 그 아, 보건공단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신과는 산전특례는 의사 선생님을 진료하면서 산전특례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장애 등급도 같이 진료 상담 때 물어봐야 되나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 정 안 해주신다 하면, 의사 선생님, 제가 막 집안 형편도 어렵고 이러니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웬만하시면 거의 해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예, 그리고 또 심리 검사는 그것도 혜택이 다 돼요. 산전 그거 특례를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우리 했거든요. 그런 거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월 여자분이요. 1월 23일인가 20날인가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 음,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병원비가 한 7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이제 이게 톡이 오더라고요. 음. 그러면 만약에 산정특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음. 만약에 산정특례가 된다 이러면 그동안 나온 입원비도 이게 그 그런 쪽으로 계산이 같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별개로 산정특례 받는 날부터 이렇게 계산이 될까요? 그거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산전특례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병원 쪽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된다 하면 음, 또 받으면 그거 좋겠죠. 그 그렇죠. 앞에 거는 예예 그렇게 한번 제가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지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보게 됐네요. 아, 아니 제가 이제 그래 감사합니다. 하니까 알고 네. 있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그렇다 하면 저도 그런 쪽으로 자꾸 어머들이 물어보시면 저도
다 이야기를 오픈을 다 해드립니다. 전에는 제가 이거 오픈을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이제는 어차피 제가 이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우리 애 같은,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정신병 쪽에서 다 벗어났어요. 지금은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배 교수님하고 이제 덕분에 많이 도와줘가지고 심리를 참 저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았으면 음, 어떻게 지금도 생활하니까. 아찔해요, 막. 그래,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엄마를 많이 걱정을 해주고, 더 챙겨주고, 막 음, 이렇게 하니까, 아,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게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죠. 교수님하고 제한 상담소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아드님도 괜찮아질 거예요, 갔다 오면. 그게 센터에 재현 쌤이나 교수님 그 심리 그 치료를 좀 하자 이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다고 안 음, 갈, 미안해서 그래. 그래서 일단은 그 몇 번 못 가고 말았는데 이번에 일단은 입원하고부터는 자기가 모든 걸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고맙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오면 이제 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는 참 안 좋지만 거기서 지내고 자기가 말하는 거는 상당히 또 좋아요. 그래서 불행 중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한테 음, 본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바로 심리를 할 건지 아닌지 물어보고 바로 하지는 마시고, 예. 본인이 네네. 하기 시작하면 좀 놔두고 좀 편안해질 때까지 그 좀 한다 네. 하면 그때부터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 김 선생님, 김 선생님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가끔 한 음, 번씩인데 나는 직접 음, 상담소에 데리고 네. 갔거든요. 가니까 애가 더 좋아하고 이러니까 음, 저는 뭐 이렇게 전화로도 안 하고 저는 직접 가서 교수님하고 선생님 아실 거예요. 저는 한 그 2, 3년을 다녔어요. 우리 애들 진짜 많, 음,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진짜 했거든. 근데 그만큼 하고 나니까 우리 애가 저렇게 좋아질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음. 지금 그래, 그렇게 하여간 지금 자기가 자기 일상이 너무 그립대요. 그렇죠. 자기 방에서, 아무래도.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잤던 거. 이렇게 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시내까지 걸어서 다녔던 거, 자전거 타고 뭐 오메가메 했던 거, 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셨던 거, 뭐 맨날 자기 혼자 생활해서 나는 너무 안타깝고 했는데 또 이제 병원 입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자유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생활이 엄마 너무 고마웠고 그립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음, 맘대로 하다가 이혼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게 많이 음, 그리울 거예요. 아마 네. 전 나오면 잘할 거예요. 그게 아마 경험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던 그 각서, 거기에 힌트 좀 얻었고, 하여간 이번에는 약간 이제 희망은 전화위복,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예, 산정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예, 드리면요. 예, 예. 저는 뭐 부모님 두 분이 현재 산정특례로 음, 5%,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에서 5%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음, 기본적으로는 주치의 선생님이 음, 그 진단서 병 코드를 산정특례가 되는 걸로 음, 그래 진단을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큰 병원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작은 병원이나 아니 어떤 병원들은 부모들이 챙겨야 해줍니다. 음,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고 음, 아까 그 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병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려달라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만나서 음, 계속 이래 설득을 뭐 음. 이제 집안 형편도 뭐 예를 들면 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코드를 받아내야 돼요. 음. 제가 볼 때는 이쪽 정신질환 쪽에서는 조현병하고 조현정동장애, 저희가 지금 다루는 쪽에서는 조현병하고 조현정동장애는 산정특례가 되는 것 같고, 조울증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질문해 주셨을 때 보니까
요 세 가지를 제가 볼 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정특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이것하고 장애 등록을 할 거냐 하는 건 또 별다른 문제거든요. 장애 예, 등록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만들 거냐 말 거냐. 이 세 가지는 다 전부 다 각각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 중에는 때때로 이렇게 보면 조현병 진단을 받고 10년씩 병원을 다니면서도 산정특례를 안 받고 신청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 뵙는데, 이 산정특례는 당연히 신청해야 되죠. 이 조현병하고 조현정동장애는 제가 알기로 산정특례를 하면 그 10% 본인부담금을, 산정특례를 안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이번 시에는 20%인가요? 그리고 예, 예. 또 외래에서는 30% 본인부담금인데, 이게 이제 본인부담금이 10%로만 하면 되니까 혜택이 많죠. 그래서 산정특례는 받는다 해서 어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자존심에 손상이 될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오랜 기간을 병원 다니면서 산정특례를 안 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잘 모르셔서 산정특례하고 장애 등록이 같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게 혹시라도 낙인이 되지 않을까, 뭐 본인 자존감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셔서 애초에 산정특례를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산정특례는 조현병이나 조현정동장애, 그러니까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진단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신청, 100%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히 이득이죠. 그건 국가가 주는 혜택인데 그걸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때때로 보면은 매우 답답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애초에 이게 뭐 나중에 무슨 조회를 하면 문제가 될까봐, 취직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뭐 시집 장가 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할까봐 몇 년씩을 이 약도 그렇고 입원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그 건강보험 활용 안 하고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셔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나친 우려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 정보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누구도 그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거가 낙인이 되거나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무조건 그냥 보험 안 쓰고 하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의료 보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 의료 보호 혜택 신청하십시오. 이야기. 그리고 또 산정특례, 이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장애 등록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여부가 조금 이제 애매하지만 이게 한 몇 년째 계속해서 이제 고생하고 있다 하면 본인하고 의논해서 본인이 장애 등록하겠다고만 하면 장애 등록하는 게 좋죠. 이게 뭐 나이 모르겠습니다. 20대 때 보통들 꺼리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발한다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장애 등록도 하는 게 이후에 혜택이 있죠. 그리고 장애 등록은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취소하고 싶으면 또 취소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도 나이 한 35 넘으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이 30살 넘어서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살 넘으면 신청할 수 있을 텐데 한 35 넘으면 고민하셔야 되고 40 넘어서는 시점에서 결단을 하셔야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못했다. 이 사람이 이후에 직장 생활할 가능성 거의 없다 봐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은 이후로의 삶을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또는 사업을 하거나 해서 자기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난 10년을 보면 향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5 늦어도 40 되면 결단 내려서 기초생활수급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죠. 그래, 지금 이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아무튼 산정특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산정특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산정특례를 받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아까 질문의 내용이 조현정동장애는 산정특례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다들 우리 김재은 선생도 그렇고 아까 답변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다들 조현정 농장에 산정특례 됩니다 했고, 저도 그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조현정 농장에는 산정특례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산정특례 신청하셔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추가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산정특례의 그런 혜택 적용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정특례를 신청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지 혜택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나와 있는 글에 의하면. 그래서 그 혜택은 등록한 날 승인일로부터 이제 바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신청일 이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혜택 내용은 이제 입원비, 그리고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률 이제 10%로 감면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래 약 지어 먹는 것보다도 입원했을 때 그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접수를 할 때 산정특례가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병원 업무과에다가. 산정특례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네. 이득이네요. 그 원무과에 물어보면 결국은 주치 선생님이 그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하고 우리가 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는데요. 또 하나의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간 뭐 입원비가 얼마 이상이면은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 되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건강보험을 그 부모에 올리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별도로 건강보험을 지역보험료를 내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뭐 저 수입이 없거나 그러면은 건보료를 보통 뭐 한 달에 뭐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만 내면은 실제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 건강보험료를 꼭 그 피부양자로 올려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그 지역보험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챙겨야지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자주 해서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그 건강보험을 별도로 자녀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하고 그 같은 세대원이 아니고 독립돼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한 가구에 세대원으로 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의 나이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대략 30세더라고요. 그 부모한테 못 올라가는 나이가. 예. 그럼 예, 그거 30세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분이로 인해서 연간 들어가는 입원료나 이런 게 많습니까? 제가 질문. 아니, 현재는 그동안에 입원이 19년도에 한 달 반 정도 있었고, 예. 이번이 또 두 번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렇게 약만 먹었으니까, 예. 아들에 대해서 치료 비용은 그동안은 크게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너무 뜻하지 않게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배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설명을 해주신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나중에 우리 당사자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누가 뭐 그거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또 뭐 서류를 내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열심히 그 챙겨 먹어야 돼요. 저는 뭐 두 어른이 그 산정특례 때문에 저는 막 주치의 선생님을 뭐 5번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산정특례를 받으면 계속 유효한 게 아니고 뭐 암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또 그 갱신이 되는데 그러면 또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서 그 아직 그 치료가 덜 됐다는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갱신해가지고 또 다시 5년을 또 연장하고 뭐 이런 또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 뭐 잘해 그런 거, 오셨네요. 그래, 예, 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예. 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자식들한테 그 의료보험이 돼 있었는데 요새 두 분은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3만 원, 15,000원 냅니다. 음, 15,000원 내면은 현재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음, 그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데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음, 뭐 한두 달 입원료만 내면은 한 10달은 거의 음. 공짜로 있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음, 음, 그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우리 그 자식이든 간에 그러네요. 이 의료보험을 분리하는 것도 음, 좀 음. 고민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거는 음,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이나 이런 게 많으면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무슨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 아, 예, 본인 그러니까 부담 의료보험 상환제를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저 뭐야 그 음, 아까 그 20%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 암은 이제 5%고 아까 그 음, 다른 병원 경우는 10%인데 음, 그것도 내고 있는데 그런 돈도 또 합쳐가지고 그게 이제 그 건보료 기준에 따라서 음, 얼마까지는 뭐 연간 300만 원, 또 음, 얼마까지는 뭐 4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면은 음, 그거를 이듬해 8월 달에 환급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네요. 아이고,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입원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거 유리합니다. 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그 본인 부담금 상한제, 그거는 예, 저도 미처 예. 몰랐던 내용입니다. 아, 그런 게 있었네요. 저 지금 뭐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늦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한 2달 정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 결국은 한 200만 원 내다가 음, 이제 의료보험 지원 안 되는 거 내가 100%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병원비로 내고 그러니까 한 180만 원 내다가 뭐 한 5만 원 이렇게 팍 줄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랬네요. 그게 예,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도 뭐 사전정산하고 사후정산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근데 그 입원비나 병원비가 크지 않으면은 뭐 음, 큰 혜택은 없는데 그게 그러네요. 한 달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병원을 거의 매일 가야 조금 나와요. 큰 혜택 없어요. 했는데, 아마 서로 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래로 예, 매일 예, 예, 들어가야 맞습니다. 예, 가도 예, 이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에서 해주신 말씀은 거의 1년 입원.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그렇죠. 입원, 예, 입원의 경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는 이게 예, 혜택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예, 외래로만 이용할 때는 그 혜택이 따지고 뭐 그렇잖아요. 외래로만 계속 다니면 뭐 다 합해도 돈의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혜택이 크지 않겠죠. 근데 입원을 예. 계속 해 있는 경우는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음, 조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의 경우도 음.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본인 부담 200만 원 이상일 때 초과 금액 환급으로 알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뭐 이런 내용도 저도 이제까지 그게 듣고 있던 내용이네요. 그게 건보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음, 그게 등급에 따라서 음, 상한제의 상한 예, 한도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갖고 한 뭐 2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네요. 김재은 선생도 그렇게 써줬네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그래.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건보료가 한 달에 얼마이냐에 예.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1구간에서 8구간까지 있다 예, 하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예, 예. 상한 금액이 그런 모양. 실제는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있는 거와 아닌 거와의 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래,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89만 원에서 598만 원? 이건 김재훈 선생이 올려놨는데 어디 네. 검색을 방금 해보신 모양이네요. 네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 1구간에서 8구간으로 나눠지는데 1구간이 저소득층이라면 8구간은 고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이제 구간으로 나눠지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거기에 따라서 뭐 1구간은 89만 원이면 이제 8구간에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598만 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이 이상의 이제 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을 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호를 받잖아요. 의료보호 혜택. 예, 예, 예. 의료보호 혜택은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의료보호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의료보호는 별도로 신청하는 건가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 부담 상한제나 아니면 산정특례는 음, 건강보험 하고 관계되죠. 대상인 경우인데, 근데 나머지 본인이 100%낸 거라든가 아니면은 비급여 이런 것들을 교수님 말씀대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재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 기초수급자 의료보호 신청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의료보호 대상자 되면은 우리 당사자들 나이 한 40대고 50대 당사자들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억수로 좋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비가 자기들 전혀 부담이 안 되거든요. 거의 다 국가가 부담을 해주니까. 저희에도 의료 보호거든요. 기초수급자를 만들어놔서. 예, 예. 근데 제가 화면을 지금 못 열고, 근데 그 병원 한 번 갈 때 1,000원씩 나와요. 우리 애는 강박적으로 병원을 가는데 병원 매일 가도 병원비 한 번에 1,0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외래 이용할 때 한 번에 1,000원씩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의료급여도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이면 의료보호가 안 돼요. 기초수급자라도.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준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기준에 맞으면 의료보호가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기초수급자 그 의료보호는 나이하고 상관없고, 우리 애는 지금 29살이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몇 년 전부터 그 기초수급자로 해봐가지고 걔는 그룹홈으로 이제 주거를 옮겨가지고 걔를 단독 세대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몇 살까지인가 한 가정 내에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그 아이만을 단독 세대주로 만들 수가 있대요. 제가 그 동사무소에 확인해 봤는데, 그룹홈을 그만둘 경우, 집으로 들어올 경우, 기초수급이 될 수 있나 그거 확인하느라고 해봤는데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애도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분리세대로 될 수 있대. 한 집에 살아도. 그리고 의료보호, 기초수급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네요. 의료보호 네. 기초수급은 네, 나이하고 상관없네. 그 아이가 만약에 제 집으로 밑에 있으면은 의료 기초수급이 안 되죠. 근데 세대 분리를 해야 돼요. 세대 분리를 해서 걔가 단독 세대주로 이렇게 하면 걔 소득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으면 뭐 30만 원인가 소득을 빼요. 뭐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의료 보호를 하고 기초수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 제가, 걔가 스스로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돈을 안 보여줘요. 지가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한 90 몇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100만 원 받고, 직장을 안 다녀도 100만 원 받고, 그냥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애 같은 경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잘 찾아보시면, 저희 애는 이제 10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적금을 부어요. 그게 무슨,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한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부는 건데, 50만 원을 내가 분다. 그러면 나라에서 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에 90만 원씩 3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년 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이제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적금 50만 원 붓고 또 그룹 20만 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지가 쓰고 장애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그 이렇게 찾아보시면 보통 연초에 그런 게 하니까 12월 정도 뭐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고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혹시 내 아이한테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방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본인이 얼마씩 적금을 내면 국가가 또 얼마씩 내준다는 그게 뭐라고요? 어떤 제도라고요? 그게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희망적금인가? 그 이름을 아, 제가 잊어버렸어 오래돼갖고 희망적금. 희망적금인가? 네 1, 2년 전에 희망적금인가? 나라에서 그거 청년 있어요. 희망 그 적금인가 예, 뭐 예, 그런 제목 식이었을 들었던 것 거예요. 같아요. 음, 근데 근데 그게 요즘에는 한시적이었던 것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나올 때 늘 주의 깊게 보다가 그런 기회가 나올 때 딱 잡으면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30만 원씩 들어올 텐데 우리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죠. 애가 이제 그러네요. 조금 돈을 모으는데. 네. 자, 이제 그 청년 도약계 채팅창에 올라온 플랜 글들을 보면 김재은 선생이 올려놓은 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렇겠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이 전혀 없다 하면 예. 무조건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에는 지적 장애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특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는 집에서 살아도 저게 분리된다는 거죠. 그 아까 무슨 분리? 세대주 분리. 세대주 분리, 세대 분리. 세대 분리가 단독 지적 세대죠. 장애는 세대 단독 분리가 세대죠. 가능하다. 단독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 특례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달달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축계좌라는 청년 것도 도약 있거든요. 계좌 그런 게 있다. 청년 저축계좌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자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큰 혜택은 그러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희망 계좌? 제가 그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제가 네. 알아보고 카톡방에 올릴게요. 예, 예. 희망적금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 적금, 하여튼 청년 희망 적금.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에 나와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니까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빨리 잘 활용해라. 그 말씀이네요. 자, 그래 이제 오늘 처음 나왔던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산정 특례를 받는 게 좋은가? 조현정동장애의 경우에 산정특례 적용 대상인가? 적용 대상입니다. 당연히 산정특례 받는 게 좋습니다. 산정특례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들 산정특례 기본적으로 장애 등록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호신청 등등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대상자가 된다. 우리 애가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 혜택 받을 수 있다 하면 가능하면 전부 다 혜택 받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혜택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게 낙인이 찍힐까봐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취직하고 혹시라도 뭐
결혼하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전부 다 괜히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거 혹시 나중에 되면은 소문나지 않을까? 소문 낼 사람이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철저해서 누구가 저 사람이 뭐라더라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과에 다닌다더라도 못해요. 정신과에 다닌다더라, 조현병 환자다라고 전에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어떤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우리 당사자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여러 청년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는 정신병원에 다니지 않느냐, 너 조현병 환자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500만 원인가 얼마 그거를 돈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남들이 있는 앞에서 너 정신과 다니지 않느냐, 너 조현병이지 않느냐 말했다가는 고소하면은 그거 물어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럴 뿐더러 만약에 어떤 서류가 유출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류 유출됐다, 누가 유출했는지 그 공무원 적발되면은 무조건 파면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증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하니까 정보 유출이 돼서 탈까봐 걱정하고 그런 걱정을 일치 안 하셔도 되고, 이 소리 소문이 나서 우리 애한테 불이익이 올까? 그거는 누구도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소문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뭐든지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보니까 상담 신청합니다. 약 문제로 갈등 중인데요. 정신과 약은 아닙니다. 지금 질문해도 되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넘어서 오늘 말고 내일 다루도록 하죠. 우리 오늘 못 다뤄드려서 죄송한데, 어느 정도의 질문, 네. 그러면은 내일 제가 1시 반에는 제가 같이 함께 못하고요. 오후에 저녁에 해도 되죠? 7시에, 그럼요. 7시 하셔도 되죠. 예. 가능하면 미리 카톡으로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고 다루면 더 잘 다룰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김재은 선생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이 길어서 또 이후에 이제 질문을 다채롭게 이제 다루지를 못했는데,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반 그리고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미리 올려주시면은 순서대로 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오늘의 질의응답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가족분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각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